야, 그럴 거면 내가 교환학생을 왜 간 건데. 아, 열받네. 진짜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리고 그딴 한국어 실컷 해봐라. 뭐라도 되나. 지금 한 콜롬비아 청년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은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만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5년 뒤 콜롬비아로 돌아온 201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중간 광고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들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 벨로라고 합니다. 지금은 콜롬비아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족과 친구들은 많은 우려를 저를 시샘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조롱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우려를 다 불식시키고 오히려 당시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택한 일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잘했던 선택이었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참 전으로 회상해야겠네요. 고등학생 때 다른 학생들처럼 대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외국어 하나쯤 잘할 줄 알면 무역회사에 취직하기 너무나 용이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진로가 있지만 6천만 인구를 가진 콜롬비아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큽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직 수요는 충분하거든요. 사실 외국어를 하나 전공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지만 아시아 언어 중에 하나를 배워야겠다는 진로만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대세는 중국어였습니다. 중국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콜롬비아에서도 중국과 무역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진로였죠. 어디까지나 당시 기준에서 말이죠. 나라가 크다는 이유로 무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 포함 학교에서도 중국어가 아니면 외국어를 왜 배우냐 하는 분위기였죠. 자연스럽게 중국어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학기를 보내 후 교환학생 자격으로 중국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교환학생 자격이 주어졌는데 제가 운 좋게 커트라인에 올라갔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교환학생 자격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간 학교 생활이 저에게 아주 큰 변환점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솔직히 중국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썰었고 음식도 안 맞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이 사람들과 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던 게 사실이죠. 같이 콜롬비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다른 9명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결국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모르고 선택한 전공이었고 게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겪어보니 제가 무역 일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처음 보는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었거든요. 그렇게 흔히 말해 아싸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 온 재성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저와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재성라는 친구와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재석도 콜롬비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죠. 재호는 콜롬비아어를 저와 어울릴 때 사용하려고 몇 가지 배우곤 했지만 저는 재석한테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주 커다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유학 온 지 6개월이 된 시점.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 느끼지 못했던 흥미라는 걸 한국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왜 한국어에 흥미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시 제 감정에 솔직했고 부모님께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동네 친구들도 뭐 하는 짓이냐며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서 잠시 유학하고 당장 이탈리아로 돌아오라는 얘기뿐이었죠. 기껏 노력해서 따낸 교환 학생 자격을 걷어차고 하루아침에 자퇴한다고 하니 후폭풍이 엄청났던 것이죠. 그리고 콜롬비아 학교에서는 그럴 거면 교환학생을 왜 가지고 간 것이냐며 아쉽게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던 다른 학생들은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죠.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거센 반응 때문에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더 배워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고 흥미도 없는 공부를 있으니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결심을 끝낸 상태였죠. 그렇게 자퇴를 하고 콜롬비아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사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설득하기 위한 전화가 오는 그때 이미 자퇴를 완료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셔서 알아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가족들과도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정도로 안부만 묻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제가 쫓겨난 자식이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가족들에게 연락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인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학생 비자가 끝날 때쯤 오히려 콜롬비아어가 필요한 한국의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비자까지 아주 넉넉히 확보했죠. 하루하루 저희 한국어 실력은 가파르게 늘고 있었죠. 그렇게 5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출국한 그날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 콜롬비아로 돌아갔죠. 콜롬비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신 것도 걱정이 되고 혼자만 신나게 한국에서 잘 살았는데 뭔가 가족들을 뒷전으로 두었던 제 행동을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제서야 제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인 것이죠. 이제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없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비행기 안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콜롬비아에 도착해서 곧바로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자세히 말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어떤 병을 얻으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것이었죠. 제가 많이 놀랄까봐 교통사고라는 말은 안 해주었던 것이죠. 저는 아버지를 유리한 너머로만 뵐 수 있었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정말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점점 회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을 때 제가 옆에서 간병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아버지와 5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했죠. 아버지는 결국 건강을 찾으시고 퇴원을 하셨지만 다리 안쪽이 불편한 장애가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도 이때를 기점으로 확고해졌죠. 소중한 가족들과 콜롬비아에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회사에는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별탈 없이 퇴사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직업을 구해야 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자진 출장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그런 업무적인 특성이 이제는 싫어졌습니다. 마침 또 제가 콜롬비아를 떠나 있는 그동안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고 그 수요를 따라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널려 있었죠. 가장 가까운 대학 한 군데에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라 하시며 강사 경력이 없지만 이 정도 한국어 실력이면 채용에 문제가 없겠으면 전에 대놓고 좋아하셨죠. 제가 유일한 지원자이기도 하고 면접관들이 이렇게나 좋아해주니 뭐 합격은 당연한 수순 같았습니다. 역시나 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 강사를 못 구해서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두리 대학에 한국어 강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니 지원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면접장에서 제 한국어 실력을 보고 아주 좋아해 주었던 것이죠.
저 때문에 그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처음 들어간 강의실에는 제 강의를 듣기 위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죠. 거의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 발음과 한국에서 직장도 다녔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저는 금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대학에서까지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이메일이 수시로 오고는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대학 총장님께서 저와 면담을 하자며 부르시더군요. 여기 학교에 남아준다면 교수 자리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 학위가 없기 때문에 몇 년간은 강사 일과 병행하며 학위를 마치고 박사 취득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말이죠. 몇 년 뒤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면 학과 대표 교수 자리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도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난 대우가 맞습니다. 이런 변두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의 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기 싫어서 다른 대학에 갈 생각도 없었지만 총장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저를 밀어주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총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솔직하게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난 덕분이죠. 그리고 저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한국어를 남들보다 조금 일찍 배운 것일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중국어학과 제 동기들은 대부분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일을 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단지 중국이 크다는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고 대부분 그 언어로 무역회사에 취직하는 게 전부였던 그 진로에 대해서 탐색이 부족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겠죠. 저는 중국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먼 길을 떠나 지금 한국 덕분에 여유 있고 풍족하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시작하며 한국으로 갔던 그 결정이 아주 중요했고 잘했던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했던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아찔하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홍등가 뒷골목 여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비안.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원해 일본까지 건너온 그녀의 인생은 꼬여버렸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명의 한국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요. 늘 그렇듯 그도 별다를 바 없이 자신의 몸을 탐하는 남자일 거라 여겼던 비앙타 망설임 없이 그의 침대로 끼어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비비안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루마니아 출신 비비안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원래 비비안이 아니지만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상을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지만 남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지만 어릴 땐 저 같은 여자가 감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홍등가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주던 여자였으니까요. 저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10대 소녀나 20대의 젊은 여자들은 적은 돈만 받고 잠자리를 해주거나 때로는 잘꽃과 저녁 식사만 제공해주면 몸을 내어줄 정도였죠. 그런 시기에 태어난 저 같은 여자아이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나친 과로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저와 외할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침이 되고 나서야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늘 항상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애정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15살 때 만난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배나 많았지만 배고파하는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모나 할머니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고 남자는 저에게 일본으로 떠나자고 이야기했어요. 루마니아보다 훨씬 살기 좋을 뿐 아니라 임금도 훨씬 높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드리면 어머니도 더 이상 밤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를 유혹했죠. 철이 없던 저는 가족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이 남자에게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일본에 밀입국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고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본 국경을 넘는 순간 제 남자친구는 돌변했습니다. 저의 신분증과 여권을 뺏은 남자친구는 이제부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한다면서 절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끌고 간 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훌쩍이거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몇몇 여자들의 얼굴에 멍이 든 흔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친과 다른 남자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모르는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줘야 했고 결국 그렇게 제 인생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일본은 몸을 파는 것이 암암리에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죠.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여자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제로 끌려온 여자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아무리 몸을 파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라도 해도 미성년자를 허용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어리고 남자 경험이 적은 여자들을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주들은 위험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순진한 여자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말이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외국으로 떠나자는 말로 유혹해서 데려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밤거리 저는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하며 뛰쳐나갔고 포주에게 머리채를 잡혀 맞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주먹질이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한참 웅크리고 있던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먹질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저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포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당장 비켜서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저의 손을 잡더니 뛰라고 소리쳤어요. 얼떨결에 남자의 손을 잡고 뛰게 된 저는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남자는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쳐서 한껏 쌓아진 상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상자 더미 때문에 포주가 쓰러진 틈을 타 저희는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는 이제 멈춰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난생 처음으로 보는 밝고 건전한 분위기에 거리 그 한가운데 있는 남자의 얼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양인 남자더군요. 남자는 포주에게 뭐라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일본어는 손님들로부터 배운 짧은 문장 정도만 알아듣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영어로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했고 서툰 문장으로 영어도 별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를 병원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기겁하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이면 분명 신분을 확인할 텐데 만약 불법 체류 중인 걸 들킨다면 저는 당장 본국으로 추방될 터였습니다. 비참한 꼴로 추방되어 돌아온 저를 보면 부모님과 할머니가 뭐라고 할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 제가 몸을 판 사실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한테 절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저의 의견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소매점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구매한 뒤 저를 호텔로 데려가 정성껏 처치해줬습니다. 그 호텔은 남자가 묵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치를 끝낸 후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침대를 바라보는군요. 저는 남자의 표정을 보고 이 남자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구해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침대로 가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제가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기겁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천천히 자기 여기 안 있을 거고 아침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자가 저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걱정 없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호텔방에서 자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남자가 방문을 열고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눈을 뜨자 남자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시킨 건지 남자가 저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눈을 비비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남자는 24시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남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시켜준 식사 서비스를 먹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간혹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남자는 노트북을 가져와 웹사이트 번역기를 이용해 영어를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정수라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었고 몇 년간 유학 생활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민거리 때문에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걷다가 실수로 홍등가로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가 아니라 저를 구할 운명이라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는 제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그도 몸을 파는 내가 안 좋게 보이는 걸까요? 이 남자가 저를 경멸의 호텔에서 내쫓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는 저를 경멸하기보단 저를 데려온 전남친이자 포주를 더 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쉼터에 데려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혹은 범죄자로부터 저같이 몹쓸 짓을 당한 여자들이 쉬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 과정이 없는 불법 체류자 여성들 또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방될 걱정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한 번만 믿어줘. 선량하고 믿음직한 그의 눈빛은 신뢰가 갔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서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중년의 푸근한 표정의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저를 착취한 남자들의 인상, 차기와 이름 등을 말했습니다. 그 뒤 한 달 뒤 호주 일당이 체포되면서 재판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인신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의 여성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고 또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성산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에서는 어린 10대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협조한 경우 임시 허가증을 얻을 수 있었고 저같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운이 좋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없고 몇 년 이상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정수라는 남자를 그 뒤에도 몇 번 만났지만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앞으로 저의 새 인생을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말은 지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발설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 남편처럼 제 과거를 감싸 안아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직업 교육을 받고 취직한 곳에서 만난 남자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외롭게 살던 남자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표했을 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안아주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안아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정수를 보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꿔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